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죄가 있어요. 솔직히요. 니콜라이 2세는 뭐 피해 일요일 수천 명의 러시아 노동자 농민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죽고 다치게 한 죄 등등등등등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받은 다음에 사형 선고 내리고 사형을 집행해야죠. 이거는 볼셰비키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하실에서 새벽 2시에 니콜라이 2세 가족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가족들을 다 즉결 처형을 합니다. 공주, 소녀 한 명은 총을 맞고도 살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시신을 발로 밀면서 안매장 할 곳으로 밀고 가는데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살아있구나. 아유, 참. 살아있는 그 꼬마의 여자애를 총으로 또 때려 죽였다고 하죠. 그 당시 총살에 가담했던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1952년 우리가 한참 그 6.25 전쟁할 때 사망을 했거든요. 그때 죽기 전에 그 총살에 관여했던 그 한 병사가 죽기 전에 증언을 했다고 해요. 어떤 증언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뭐 공주가 한 명 살아있었고 우리가 개머리판으로 때려 죽였고 그런 다음에 시신 다 모아가지고 기름 붓고 다 태워버린 다음에 대충 안매장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한때 러시아를 통치했던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가족의 최후였습니다. 니콜라이 2세. 뭐 우리에게는 러일 전쟁을 일으켰던 그 황제고 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1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황제, 러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그 황제의 가족이 지하실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모두 동시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솔직히 볼셰비키건 누군가 간에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 뭐 상사의 말에 불복을 했다. 그러면 직결 처형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영화 고지전 보면은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구냐 고수가 조진웅을 빵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뭐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요, 여러분 전쟁 중이라고 하면 전쟁 중에 하극상 그 밑에 있는 애가 위에 있는 애한테 덤비면은 뭐 명령을 안 듣는다든지 명령 불복 중죄는 사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직결 처형은 안 돼요. 직결 처형. 전쟁 중에도 이건 군사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형 선고 내리고 그리고 사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볼셰비키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처형을 한 후에 일단 볼셰비키가 황제를 처형했다고 발표는 해요. 그렇지만 가족까지 다 몰살시켰다는 것은 숨겨요. 볼셰비키가. 왜냐? 재판도 없이 일가족을 몰살시킨 거는 분명히 야만적인 학살 행위, 아니 살인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숨겨요. 자기들도 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황제는 죽였다는 걸 발표를 했지만 가족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살인에 참가를 했던 총을 쐈던 병사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왜냐? 아니 황제 죽인 건 모르겠지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어린 딸, 아들까지 다 죽인 거 평생 죄책감 때문에 트라우마로 살았다고 해요. 자, 안매장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안매장한 시신들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1998년도에 그 당시 이제 그 총살을 했던 건물 주변을 다 파요. 다 파봐요. 그랬더니 이제 유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유해가 그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가족들의 유해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DNA 검사를 다 해봐요. 1998년도에. 그랬더니 DNA 검사해보니까 황제 일가의 시신으로 밝혀집니다. 그래가지고 1998년 7월 17일 선대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들이 모셔져 있는 황제들의 그 유해 시신들이 모셔져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성당에 그 당시 비명 행사한 니콜라이 2세 가족들 다 유해가 수습돼가지고 안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성당에 가면은 니콜라이 2세와 부인과 아들, 딸 시신들이 다 거기 유해가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당시에 사망을 했던 그 하인들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과 하녀들 4명도 같이 매장이 됩니다. 여담이 있는데요. 그때 그 총격하면서 공주 한 명이 살아있었다. 총을 맞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스토리가 와전되고 하다가 공주 하나만은 살아서 도주했다까지 스토리가 바뀌어요. 공주 이름이 이제 아나스타시아라는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었어. 공주 중에 한 명 아나스타시아라는 공주는 살아서 도주를 했대요. 그래서 살아있대. 이게 막 스토리가 막 거의 동화 같은 스토리로 바뀌어요. 아나스타시아는 살아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1997년도에 미국에서 만화 영화로 만들어져요.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분 계실걸요? 검색해 보세요. 그 미국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아나스타시아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자, 어쨌든 내전은 끝났습니다. 내전은 끝나고 러시아 주변국들 있잖아요. 러시아 주변국들도 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노동자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에도 소비에트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노동자, 농민, 연합회, 의회, 그 노동자, 농민이 통치하는 통치기구 소비에트가 러시아에도 만들어지고 러시아 주변국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국가에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곳에서도 노동자, 농민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에도 소비에트들이 만들어지겠죠.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뭐라고 할까 우리가 남이가 동맹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우린 다 같이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의 세상이 왔다.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러시아에서도 소비에트를 만들고 동무들, 동지들 우크라이나에서도 소비에트가 탄생됐는데 우리 나라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가지고 소비에트의 대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오, 괜찮은데 그거? 해서 실행에 옮겨요. 물론 레닌이 그걸 추진을 해요. 1920년에 일단 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요런 나라들이 외교 동맹을 맺습니다. 일단 우리는 각각 일단 다른 나라지만 외교적으로는 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한 나라,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한 나라라는 건 뭐냐면 약간 얘가 나쁜 얘기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갔잖아요. 1905년 을사늑약 이완용 등등등 삐들이 외교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을사늑약은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외교권만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명분은 뭐였냐면 외교는 대한제국이든 일본이든 하나의 통로로 만들자 뭐 그런 거였어요. 말이 그런 거지 콱 그냥 일본 진짜. 요것도 그런 거였어요. 외교 동맹. 외교를 할 때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것이 한 나라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자. 했는데 이럴 바엔 같은 소비에트 노동자 농민의 정부 아니겠어? 우리 하나의 거대한 연방 국가 만드는 거 어떻겠어? 라고 레닌이 제안을 해요. 다른 국가들 들어보니까 이렇게 각계 전투라는 것보다 하나로 뭉치면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좋다. 우리 각각 소비에트가 아니라 거대한 큰 한 덩어리 소비에트로 만들자 해서 1922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날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집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우리가 알고 있는 앞머리만 따서 소련이 1922년에 탄생을 하거든요.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인데 이 소련의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국가였어요.
뭐 지금도 러시아도 크지만 러시아 플러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등등등 다 한 나라가 된 거니까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동맹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곧 닥치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자본주의 세계와 맞서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뭐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공산주의는 나빠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프로파간다 때문에 약간 선입견이 사회주의는 나빠요. 공산주의는 나빠요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 내막을 모르면서도 그냥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어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하지만 시작 자체는 일단 스타트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서방 세계와 공산 세계의 대결에서 냉전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노동자 농민들의 정권, 소련이라고 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정권 대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 이 두 싸움이었어요. 미국 자본주의, 그다음에 이 서유럽 자본주의 세력 대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들이 만든 정권, 소비에트 정권, 꽝! 이 충돌이 처음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갈수록 이 좀 약간 변질이 되긴 되죠. 자, 이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동맹체 소련이 1922년 레닌의 주도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것이 웬일인가. 소련을 갓 탄생시켰던 레닌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10월 혁명,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공식적인 기록만 하루에 매일 주말 없이 매일 20시간 경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하루 24시간인데 20시간 일을 하면은 뭐 잠자는 시간은 겨우 하루에 3, 4시간 쪽잠을 매일매일 자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뭐 철인도 아니고 당연히 건강을 잃겠지요. 그래서 1921년 갑자기 머리가 두통에 시달리던 레닌 쓰러져요. 뇌졸중이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1922년 그 다음 해 정말 뇌졸중 진단을 막 받고 쓰러집니다. 상황이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두통이 와도 제대로 치료도 안 받고 진단도 안 받고 병원도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좀 키운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 심각한 뇌졸중이 왔는데 언어 능력도 약간 상실되고 뭐 동맥 경화까지도 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병상에서도 경무를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레닌이. 손이 움직이는 한 내가 계속 서류에 서명을 하겠다. 갖고 와라. 그리고 또 글을 써야 되는데 손에 힘이 빠지면은 비서 이리 와. 내가 떠듬떠듬 얘기할 테니까 니들이 받아 적어. 이런 식으로 병상에 누워서까지 경무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느낀다고 하죠. 이게 곧 나을 병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디 엔드인지 본인 스스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레닌도 아마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내 후계자를 슬슬 생각을 해야 될 건데 후계자 누가 좋을까? 머릿속에 들어온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트로츠키라고, 이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트로츠키라는 인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스탈린. 우리 한국 역사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스탈린, 두 사람이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래, 내 후계자 아무리 봐도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트로츠키냐 아니면 스탈린이냐. 이 트로츠키는 누구냐면요, 붉은 군대,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력군인 붉은 군대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벽 내전에서 러시아의 볼셰비키 군을 이끈 군 최고 지도자 출신이었거든요. 트로츠키. 막강한 권력이죠.
붉은 군대를 창설했기 때문에 언변이 어마무시했어요. 그 아마 동영상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트로츠키가 연단에 올라가지고 군사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거 보면은 피를 토하는 연설이에요, 진짜. 야, 저게 정말 웅변이구만 이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언변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단점 아닌 단점 같은 건데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듣질 않았어, 트로츠키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의 적들이 많았겠죠. 타협을 안 해. 내 말이 옳다고! 내 트로츠키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내 뒤에는 다 붉은 군대야. 어디서 감히 덤벼? 당연히 그러니까 어이구 트로츠키 당신이 말이 맞아요.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요가 아니라 슬슬 공시렁. 야, 저 트로츠키 물론 붉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적벽 내전에서 볼셰비키가 승리하게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너무 지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저거? 어우, 야, 당내 적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반면에 스탈린은요 아주 조용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조용한 행정관리 스타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스탈린입니다. 네, 서류 접수하시게요. 놓고 가시죠. 네, 네. 싹싹싹. 내일 찾으러 오세요. 띵동, 다음 손님. 조용하게 행정을 하는 행정 스타일. 그리고 적이 없었어요. 일단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이. 그냥 스탈린 동지, A라는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B라는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자, 스탈린은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A와 B가 화해할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적이 없어요. 당연히 당시에 그 당원들이 누굴 더 따랐겠습니까? 트로츠키? 아니요. 스탈린을 더 따랐어요. 스탈린이 굉장히 조용조용한 행정가 스타일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이 능구렁이 뱀 쥐였습니다. 딱 지금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레닌 쓰러졌다. 후계자를 찾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다 주판 다 두들겨 있던 상황에서 일단 스탈린이 병상에 누워있는 레닌을 찾아갑니다. 들어와. 뜨등. 스탈린 동지, 병문안 왔는가? 레닌 동지, 몸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좀 사왔습니다. 고마워. 거기 좀 놔두게. 무리하지 마시고 누워 계십시오. 레닌 동지. 요즘 병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동지.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겠습니까? 레닌 동지? 스탈린 동지. 그래. 당신 여기 온 김에 내가 부탁 좀 합시다. 당을 좀 관리해 줄 수 있겠소? 지금 저 스탈린 보고 당을 좀 관리해 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레닌 동지. 편안하게 누워 계십시오. 저 스탈린이 당을 확실하게 조용히 행정가 스타일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워서 파인애플, 바나나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뜨등. 그래가지고 레닌으로부터 당을 좀 관리해 달라. 제가 그러면 당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와요. 이게 소위 말해서 레닌과 그 당시 소련, 특히 레닌이 평생 내렸던 결정 가운데서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당 관리를 스탈린에게 맡긴 거. 스탈린이 공산당 관리를 딱 맡자마자 일단 임시 행정을 맡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오시프 스탈린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부터 공산당의 임시 행정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런데 스탈린이 공산당의 행정을 맡는 순간 티 안 나게 모든 것을 다 스탈린화를 합니다. 요직에 자기 사람 슬쩍 앉히고, 그리고 저 A란 부서에 있던 사람 나한테 좀 잘 보일 것 같다? 자기 측근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티 안 나게. 왜냐면 티 나면 저 뭐야? 스탈린적 임시행정직 맡았다고 하는데 완전 자기 당으로 만들어버리네. 어우야야. 레닌 귀에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몰래 나 그대를 모르게 당을 변화시키나봐. 몰래 당을 스탈린화를 시켜버립니다. 특히 어떤 점을 강조했냐면 트로츠키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았겠지요, 당연히. 트로츠키는 야! 내 트로츠키 말 안 들으면 다 반동이야. 어? 트로츠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살며시 다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영입을 해버려요. 어느 순간 눈 딱 떠보니까 공산당이 다 스탈린 개인당이 돼버렸네. 오 마이 갓. 이거를 레닌도 드디어 눈치를 채요. 잠깐 당을 맡겨놨더니 스탈린 저거 완전 자기 개인당으로 만들고 있어. 내가 어떻게 만든 당이고 어떻게 만든 소련인데 이거 안 되겠어. 어? 그래가지고 비밀 쪽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스탈린 믿지 마라 라고 비밀 쪽지를 써가지고 당 쪽으로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쪽지가 전달됐나? 아니요. 병상 밖을 나가질 못합니다. 왜? 이미 스탈린은 레닌의 주치의들까지 다 매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김 닥터, 저기 차이코픈 새끼 닥터, 도스토옙이 닥터 나와. 나 스탈린이 말이야. 여차 2차 해가지고 3차 4차 5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 편으로 붙겠어 안 붙겠어? 저는 지금 레닌 동지는 오늘 내일 하오. 그럼 나 말고 트로츠키한테 붙나 말이오? 그건 아니라 나 스탈린이고 소련이고 내가 곧 공산당이오. 내가 국가를 잘 다스릴 테니까 내 말만 믿으시오. 의사 동지들 알겠어? 예. 그래가지고 주치의들까지 스탈린이 다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병상에서 쓴 레닌의 쪽지 스탈린을 믿지 마라 이게 나갔을까요? 아니요. 병원 밖을 못 빠져나가요. 근데 이걸 썼다는 걸 스탈린이 알았겠죠. 스탈린 동지, 주치 동지 왜요? 솔직히 병상에 있던 레닌 동지가 이런 쪽지를 좀 써서 당 쪽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쪽지인데요? 부시럭 스탈린을 믿지 마라. 뭐? 이 레닌 이 할배가 진짜 격분을 했다고 하죠. 격분을 해가지고 주치 동지들 앞으로 더욱더 격리에 철저히 임하시기 바라오. 알겠어? 네, 스탈린 동지. 이런 가운데 갑자기 1924년 1월 21일 날 1924년 1월 21일 레닌이 사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정말 뇌졸중이 심해져가지고 갑자기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스탈린이 독사를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갑자기 급사를 해요. 레닌이 뚜렷한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사망을 합니다. 그 어떤 독재 정권이든 간에 후계자를 확실히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 독재자가 나라 개판돼요. 딱 이 상황이죠. 문제는 이제 스탈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나마 브레이크를 잡아줬던 레닌이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네. 스탈린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탈린이 실질적으로 소련의 그 권력을 쥐어 잡은 이후에 뭘 하냐면 이제 뭘 할까? 나 스탈린. 그렇지. 경쟁자부터 날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 트로츠키. 쟤를 먼저 날리자. 당연하죠. 트로츠키가 마지막까지 자기와 권력 투쟁을 벌였던 라이벌이잖아요. 트로츠키를 반동으로 몰아가지고 숙청을 해버리는데 이전부터 트로츠키와 스탈린은 이 생각의 대립이 좀 있었거든요. 뭐 어떤 대립이었냐면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 세계
정말 지구상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계속 투쟁하자. 이 주의였어요. 자기가 붉은 군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붉은 군대, 내가 만든 붉은 군대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냐? 국경을 넘어가지고 동유럽, 서유럽 다 사회주의화하자. 영국도 사회주의화하고 대서양 건너 미국도 사회주의화하고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고고를 외쳤고 트로츠키는. 그런 반면에 스탈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저 아저씨 왜 저러나 소련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회주의는 우리끼리 잘 삽시다. 에? 이 주의였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치고받고 정말 뭐랄까 남짓 나훈아, H.O.T. 잭스키스 또 누구 있냐? 요즘은 BTS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완전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로츠키와 스탈린은. 근데 스탈린이 지금 집권했지 않습니까? 일단 날리자 해서 바로 반동으로 몰아가지고 숙청을 해버립니다. 1단계가 뭐냐면 군권을 뺏어버려요. 붉은 군대를 지금 트로츠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사 통제권을 뺏어버려요. 군사 통제권을 뺏는 것까지는 일반 당원들과 이 정치인들이 동조를 해줘요. 트로츠키 정말 너무 잘한 척해. 야, 트로츠키 아저씨, 그냥 군사 통제권 빼고 집에 가서 이제 손자나 보셔. 그건 뺐는데 스탈린은 그거 가지고도 모자란 거예요. 아예 정치를 못하게 그냥 완전 숙청을 해버리려고 해요. 스탈린은. 여기 약간 공산당원들이 그건 아닌데까지 나와요. 왜냐면 그래도 트로츠키가 레닌과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국가 원로잖아요. 국가 원로를 너무 막대한다 이거지 스탈린이. 그래가지고 저기 스탈린 동지, 트로츠키 동지 저기 군사 통제권만 뺏는 걸로 그냥 퉁칩시다. 아예 정치까지 못하게 하는 건 국가 원로에 대한 뭐 약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어차피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스탈린이 모든 권력을 다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지만 스탈린 잠을 인자 세계 다시 빵끝 웃으면서 그래요. 뭐 정치인 트로츠키로는 남겨두겠습니다. 빵끝 나중에 봅시다. 트로츠키 나중에 일단 다음 그 작업부터 할까 하면서 뭘 하냐면 스탈린이 레닌을 독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탈린이 뭘 하냐면 자기의 정통성을 위해 가지고 레닌을 악용을 합니다. 자기는 레닌의 후계자. 소련 인민 여러분, 노동자 농민 여러분, 나 스탈린은 레닌 동지의 정통성 있는 후계자입니다. 제가 레닌 동지의 후계자로서 레닌 동지는 일찍 갔지만 제가 레닌 동지의 업적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선전을 해요. 스탈린이. 그러면서 뭐 하냐면 레닌이요 죽기 전에 유언이 뭐였냐면은 죽은 다음에 자기 엄마 옆에 묻어달라 였거든요. 자기 어머니 묘 옆에 자기 무덤 만들어 달라 했는데 웬걸 스탈린이 그 유언 다 무시해버리고 엄마 옆에 묻어달라고 했던 레닌을 미이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전시를 해버려요.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상징이 필요하거든. 뭔가 상징. 북한 김일성도 그거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다 지금 금수산 궁전 거기다 미라로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의 상징, 정통성의 상징이에요. 스탈린도 그걸 원했다니까요. 저 지금 크렘린 궁에 누워있는 저 레닌 동지를 보십시오.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레닌 동지의 업적을 나 스탈린이 이어가겠습니다. 인민 여러분. 와, 스탈린 만세.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필 받았어요. 스탈린. 러시아, 소련이죠. 곳곳에 레닌 동상을 막 세워요. 물론 나중에 이제 소련 붕괴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동영상 다 끌어내려가지고 레닌 동상 다 땅바닥에 던져버리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소련에 다 레닌 동상, 여기도 레닌 동상, 저기도 레닌 동상. 그걸 이제 김일성이 따라 한 거예요. 김일성 동상 등등. 세우기 시작한 거가 누가 시작했냐? 스탈린이 시작을 했어요. 이거 왜냐면
일단 레닌이라는 상징이 필요하거든. 그쵸? 소련이란 나라는 레닌이 만들었다. 레닌이 갑작스럽게 죽고 그 임무를 완수를 못했다. 레닌 동지가. 그 임무를 누가 완수하냐? 나 스탈린이 완수하겠습니다. 저 레닌 동상을 보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거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이 됐어요. 스탈린 정권이. 근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진짜 징한 게 트로츠키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손자나 보고 있던 트로츠키. 쟤 그냥 쫓아내자. 같은 하늘 아래 못 산다. 해가지고 트로츠키를 1929년에 소련에서 추방해버려. 나가쇼. 나가. 다른 나라가 살아. 그래가지고 트로츠키는 정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정치가고 군인이었고 이론가였어요. 사회주의 정권이란 걸 만든 사람이 트로츠키인데 아이고 이 스탈린과의 권력 싸움에서 져가지고 전 세계를 방랑하고 다녀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영국으로 갈볼까? 거기 가면 밥이 있을까? 하다가 돌고란 노래를 윤도현 밴드의 노래로 알고 계신 분들은 신세대들이고 전인권의 들국화의 노래를 알고 계신 분들은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하시고 돌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트로츠키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구 반대편인 멕시코까지 가요. 멕시코까지 갔으면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따꼬 브리또 데킬라 마시면서 놔둬야 될 건데 스탈린이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아직 숨쉬고 있다는 걸 트로츠키가. 그래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1940년도에 등산용 도끼로 찍어 죽여요. 트로츠키를 백주 대낮에 멕시코에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탈린은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벌일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